저번에 모두 법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저도 하라면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모두 법문 없이 수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사는 게 평범해진 것 같아요.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런 말 하는가? 뭐 좀 있어 보이게 말한다면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수행의 상태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그러하니까 그냥 다 그러하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특별히 할 말도 별로 없다고 느껴져요. 모두 법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삶에서 수행하는 게 뭔가 자연스러워진 느낌? 대수로운 게 없는 느낌? 그냥 그러한 느낌이요. 우리가 좀 선불교가 약간 유사합니다. 중국의 선사들이 법을 물으러 온 사람에게 이런 말 하죠. 끽따거, 차 마셨냐? 차 마셨냐? 앉아있냐? 이런 거죠, 사실은. 앉아있냐? 또 신발 신고 걸어. 이런 말이죠. 신발 신고 걸어. 찻잔을 오른손으로 들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찻잔을 오른손으로 들었네? 이게 법문일 수 있는 거죠. 찻잔을 오른손으로 들었네? 이게 법문일 수 있어요. 그분의 수준에서는. 내가 그런 수준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법문이란 게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나아가는 방향은 아무것도 없는 방향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방향, 자연스러운 방향. 근데 이걸 법문으로 풀어내요. 법문으로 풀어내면 뭔가 있어 보이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 보이는 식으로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의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하면 그렇게 돼요. 말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법문하는 게 뭔가 자국으로 좀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규정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의미다. 저렇게 되는 게 저런 의미다. 이렇게 규정지으니까 그게 마디마디가 지어진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법문을 안 하잖아요. 몇 주 동안 안 했죠. 그러면서 오늘 느낀 건데 이렇게 내가 저녁에 법문 안 해되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니까 그냥 걷네. 그냥 걷네. 아까 사실은 내가 피부병인데 피부병 약 바르면서 약 바르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약 바르네. 이게 내 삶이지. 이게 이 순간이지. 이게 현재 살아있음이지. 그냥 자연스러움이지. 이런 느낌이 아까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법문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법문하잖아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저 스님 저렇게 됐네. 혹시 이런 느낌이 안 드신지 모르겠어요. 저 스님 저런 수준이네? 이런 느낌이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그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디가 쳐져요. 근데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실제 모습은 그럴 때 오른발부터 이거거든요, 사실요. 그럴 때 오른발부터 오른손을 집어 이거잖아요. 내용적으로는 이래요. 내용적으로는 이런데 그걸 수행이라는 게 묘해서 말로 표현하면 뭔가 있어 보이게 말하게 되고요. 그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말하는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자기를 규정하는 그런 난 아까 이걸 마디지음 이렇게 말했죠. 마디가 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서 뭔가 역류한 느낌 들어요. 법문을 한다는 것. 내성에 대해서 법문하는 것.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인지 와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진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특별한 게 없어진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이 된 것도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천이 되는 것 딱 두 가지죠. 법과 바른 견해. 딱 두 가지요. 법과 바른 견해. 자기에게 진짜 있는 걸 찾는 것. 그 방법이란 건 소리일 뿐이지. 왜 소리일 뿐이죠? 이게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소리일 뿐이에요. 원래 그게 포크레인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사람 소리든 원래 그건 똑같은 소리예요. 소리일 뿐이에요. 느낄 뿐이야. 그게 손의 느낌이든 엉덩이 느낌이든 팔의 느낌이든 아픈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이든 그건 원래 느낌일 뿐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법이죠. 이게 법의 방향.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죠.
법을 찾아가는 방향, 실제 하는 걸 찾아가는 방향. 그 방법이 소리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이렇게 하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바른 견해의 방향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상의 발음이고요. 하나는 마음의 발음이에요. 알아지는 것의 실제가 뭔가? 그게 법이고요. 바로하는 바른마음이 뭔가? 이게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도 견해란 말 자체가 보는 이해잖아요. 견자가 볼견자고 해자가 이해 해자겠죠?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대상이 되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라고 일으키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으로 그걸 봐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마음, 이게 바른 견해죠. 대상일 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마음에 일어나고 대상일 뿐이야라는 견해로 대상을 봐요. 바라보는 마음이 돼요. 이 두 가지만이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법과 바른 견해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과 바른 견해를 실천해 나가게 되면 다른 모든 이해들, 모든 바른 것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드러나요. 이게 진짜죠. 하나 두려워하는 게 이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스님 저렇게 말하네? 저게 맞는 모양이네? 나도 저거 알아야지. 나도 저렇게 봐야지. 이렇게 자기 수행의 방향을 나의 말에 의지해서 정하고 그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수행을 해요. 자기 갈 길을 가요. 해야 될 것은 단지 현재의 마음을 두고 실체하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결과론적으로 기대되는 게 뭔가라고 말해보라면 그건 관심입니다. 관심은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바르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지 뭐 스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행을 합니다. 이번 주를 수행하면서 참 평범하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좀 많이 받았습니다. 참 평범하구나. 질문입니다. 통장을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는 항상 하고 있는 몇 가지 단순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복잡해지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이 아주 둔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부탁하려고 하면 내 통장 내역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통장 내역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마구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난 지금 살 뿐이지 왜 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괴로워할까?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지금 살 뿐이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나중에 생길 일은 또 나중에 감당하면 돼. 지금 나는 현재 살 뿐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참 복잡하게 살죠. 복잡하게 삽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과의 사이에서 간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통장을 보여주는데 머뭇거리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 재산은 아들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지레 걱정해요. 지레 걱정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방황하죠. 근데 수영자님께서 그때 생각하세요. 오지 않은 일인데 왜 걱정하지? 지금 이 순간만 충실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결정하시고 아마 보여주는 걸로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냥 부탁하면 되지. 부탁할 걸 부탁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론 내리시고 보여줄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게 지혜가 우리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지혜가 우리 삶의 상황을 결정하는 모습이요. 그때 수행자의 마음에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자기의 판단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신심이죠. 내가 바르게 판단했다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해졌을까요? 물론 지혜입니다. 지혜는 보편적인 표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마음으로 판단했는가? 욕심 없는 마음으로 판단했어요. 욕심 없는 마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욕심 없는 마음은 번뇌 있는 마음으로 보면 불리할 것 같은 판단을 항상 해요. 항상 그래요. 욕심 없는 마음은 번뇌 있는 마음으로 보면 불리할 것 같은 판단을 해요. 아마 수행자님께서 친구가 있고 친구가 세속적으로 아주 계산이 빠른 친구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절대 보여주지 마. 이런 말 할 겁니다. 절대 보여주지 마. 근데 수행자님은 부탁하는 걸로 보여주는 걸 결정해요. 왜? 그때 순간은 마음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욕심 없으면 그게 곧 지혜 있음이죠. 그리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내적으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마음이 굳건해져요. 그러니 모든 게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 순간 그건 아주 바른 결정이에요. 내가 표현상 이렇게 말했죠. 그 순간 이런 단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건 아주 바른 결정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에도 바른 결정일지는 사실 몰라요. 무슨 말인가? 미래 그 결정 때문에 미래에 어떤 괴로움이 생길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미래에는 또 그때의 지혜가 있겠지라를 기대해 줍니다. 미래에는 또 그때의 지혜가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삶의 상황에서 욕심 없는 마음을 결정하고 다음에 우리 욕심 없는 마음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다음에 욕심 생겼을 때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정했던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그 순간 그건 정말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다음에도 내일, 1년 뒤, 10년 뒤에도 그게 최선의 결정일지는 그때 마음이 결정할 겁니다. 그때 마음이 번뇌스럽다면요. 이 결정 때문에 그때 괴로울 거고요. 그때 마음에도 미래의 마음에도 지혜가 있다면 그때 그 순간에 지혜가 그 순간의 상황을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 최선의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의 일은 미래의 마음에게 맡기십시오. 지금 잘하셨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시어맨 수행 초반기에 자꾸 배로 갔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서 다른 것을 알아가면서 배에 대한 집착을 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전 시어맨 수행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빤디타나마에서 마시 수행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거기에 3달 동안 수행하면서 코의 호흡에 대해서 더 크게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내게 문제가 되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번아웃이 오고 해도 될까란 회의가 생기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 신념 같은 건 있지만 또 그런 문제를 부딪히고 외소해지고 수행을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그런 게으른 나에 대해서 지겨워지고 나중에는 진짜 게으른 것이 지겹다 이런 게 절실히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게으른 것이 지겹다 이게 절실히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조금씩 수행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이어지고 그렇게 되어 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행이 즐겁다. 지금 하는 거다.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다. 단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 대한 동의가 조금씩 되면서 지금은 수행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건요, 수행자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게으름은 다 있습니다. 다 게을러요. 단지 그냥 수행할 수 있을 때, 돌아왔을 때, 마음이 좀 선명해졌을 때, 하려는 애니가 있을 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게으르죠. 지그재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의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지옥 갈 만큼 나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 이게 중생이죠. 게으름, 지옥 갈 만큼 게으를 수 있는 존재가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지 할 수 있을 때, 깨어났을 때, 관심 있을 때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별로 대수롭을 게 없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도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야 되라고 너무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가속도를 좀 밟아야 되는데 좀 적당히 했으니까 가속도를 좀 밟아서 빨리 나가야 되고 다음 진도가 나가야 되고 어떤 상태가 좋아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다 수행의 어떤 자기적 개입이죠.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알고 살아. 지금 이 순간 내 관심 있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수행자님께서 적당히 잘 하고 있었으니까 가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속 높이기 전에 적당히 잘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하면 돼요. 호흡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요. 수행자님께서 호흡을 오래 봐왔고요. 호흡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계속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화로 주목한 거죠. 계속 화로 주목했어요. 아마 수행자님은 호흡을 보기 싫어했을 거예요. 안 봤으면 좋겠다. 다른 것 계속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싫어하면 더 거리 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했어. 그 사람 생각을 하기 싫어라고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더 나요. 같은 원리로 호흡을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간 호흡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호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호흡이 있어도 상관없어. 호흡이 있어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호흡에 대한 가치가 줄어든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호흡이 왜 문제인가?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지 말고요. 사실은 호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느낌이에요. 호흡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실 수행자님이 알아진 건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수행자님께서 다른 것 알아도 다른 소리 듣고 다른 생각 알고 이렇게 알더라도 그 느낌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있으세요. 다른 것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요. 점점 호흡에 대한 주목도, 마음의 경량, 그게 조금씩 약해져요. 조금씩 약해집니다. 내 생각에는 수행자님께서 왜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하다 말다 수행자님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하다 말다 하면서 게으른가 라고 한다면 호흡을 싫어하는데 수행하면 호흡이 계속 보여요. 호흡을 싫어하는데 수행하면 호흡이 계속 보이는 게 수행자님에겐 문제의식이 느껴지고 당연히 호흡을 싫어하는데 계속 보이니까 하기 싫어지고 이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수용하시고요. 받아들이시고요. 있어 상관없어. 될 대로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함께 알아가시고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면 조금씩 호흡에 대한 집착이 약해져 가면서 호흡의 중요도, 호흡에 부여한 가치들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 갈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루틴대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서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억지로 하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뭔가 마음에 하고 있을 때 단지 지켜보는, 그리고 어떨 때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어떨 때는 보고 싶은 걸 보지만 그럴 때도 좀 자연스러워진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촉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한다라는 그런 알미 생깁니다. 정말 마음은 촉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합니다. 수행할 때 되면 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에 맡겨두는 그런 자세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풀어진 느낌. 풀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진 느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 노력, 내 개입,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지겠죠?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지혜 있을 때 마음의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가 가벼워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물러나는 것,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풀어진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서 마음에 그런 풀어진 느낌이 들었을 거고, 자기를 관찰해보면 그냥 하던 걸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지가 스스로 수행하고 있고, 다른 것 할 때도 마음 지가 스스로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것, 알아차림,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마음에 그만큼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아까 모두 보면서 말했지만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평범해집니다. 일상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과 수행하는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은 수행하님께서 또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평범한 모습,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하고 조건 따라서 지가 일어나고 조건 따라 알참이 일어나고 조건 따라서 관심이 일어나고 그런 이해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 되면 특별함이 없어질 거예요. 수행하면 얼핏 느끼기에 수행하면 점점 특별해진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수행하는 각자 개인에게는요. 수행은 하면 할수록 점점 평범해집니다. 수행자 지금 말씀하신 그 한 모습이 평범해져 가는 모습의 단면을 설명하신 거죠. 수행자로서 평범해져 가는 삶의 단면을 설명하신 거죠. 그게 일종의 끽다그 같은 거죠. 끽다그. 참하셨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참하셨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선사들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하셨냐? 뭐 평상심시도 이런 거예요. 평상심시도. 밥 먹을 때 숟가락 들어. 너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먹어? 이런 말이 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는 너 밥 먹을 때 숟가락 들어? 너무나 궁금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아는 사람에겐 너무나 심오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점점 평범해져 가요. 근데 거기서 뭘 느낄까요? 옛날에는 관심이라고 말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관심도 별로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함이 느껴져요. 평범함. 자연스러움이라 표현해도 맞겠죠. 그냥 그러한 것 이런 느낌 들어요. 근데 그냥 그러한 것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특별하게 느껴져요. 특별하게 없는 건데 사실은. 하여튼 말은 이렇게 했고요. 말을 하다 보면 평범한 걸 말로 하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특별하지 않고요. 그냥 그게 삶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수행해야 될 대상은 가족이다라고 가끔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편이 내가 그의 말에 크게 마음이 상해하니까 자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또 내 마음의 조건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마음 조건 따라서 그런 식의 말을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스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라고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달라진 면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문제없이 그 상황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마음이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행하게 되었고 나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수행으로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고 자니차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이런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통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런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법을 알아가는 것, 이런 입장에서 법이란 것이 방편이구나라는 그 말에 동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히 모든 법은 방편이죠. 이건 뭐 보다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이쪽 언덕이 아주 위험한 곳이라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큰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고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서 평화로운 곳에 갔는데 그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자기를 위험으로도 벗어나게 하는 이 뗏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뗏목이 너무 귀해서 뗏목을 짊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뗏목을 버리고 갈 것인가? 뗏목을 버리고 가는 거죠. 당연히 뗏목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뗏목이 상징하는 게 뭔가? 그 뗏목이 상징하는 게 법이에요. 법도 목적을 위한 방편일 뿐이죠. 목적으로 한다면 자유로움도 되겠죠. 자유로움, 고통 없음, 행복함. 그러니 법이란 것도 이런 목적을 위한 방편입니다. 법도 점점 버려가요. 우리가 많은 마음, 실천하는 법, 이렇게 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해왔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는 마음이 안다는 것, 아는 마음과 느끼는 마음의 차이, 이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버려져요. 이것 또한 법을 버려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수승하다 생각하는 자연의 2차 대상이야 발현견을 일으키고 알아침하고 알아침 이어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질수록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에 녹아 들어가요. 안 두드러져요. 그냥 그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아까 평범해진다 이거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당연히 법도 방편입니다. 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영자님께서 아까 가족이 스승이다 생각을 하면 그렇죠. 남편이 수영자님에게 모진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진말을 했다. 근데 남편이 말해요. 그거 그냥 듣고 넘겨.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수영자님께서 남편은 남편의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돼요. 딸도 마찬가지, 아들이 있다면 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요, 생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생각으로만 가능해요. 실제 상황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수행자님이 그 가족들을 향하는 마음 자세는 어제 갖고 있던 마음 자세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은 남편은 그런 성격이고 그런 상황인식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가? 실제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해 봅시다. 우리 집에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충 알죠? 치매에 걸렸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매에 걸렸으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치매에 걸렸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실제 그 상황에 부딪히면, 실제 그런 모습을 보면, 실제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불같이 화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불같이 화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의 특수성을 생각으로는 그렇다라고 수긍해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는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그분을 보통의 사고를 갖고 있는, 보통의 인지 능력이 있는 그런 보통 사람으로 대해요. 마음 자세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저분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런 말 하는 게 악의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영자님이 남편과 딸과 아들에 대해서 쟤들은 저런 마음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것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됐을 때 잠깐 뭔가 분노가 좀 약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이것 안 돼요. 이미 수행자님은 그 사람들,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단순한 그런 사회적 결론을 통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수행으로 해결해야 돼요. 수행으로. 보인다고 아셔야 돼요. 들린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님 마음 내적인 본질을 바꿔요.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들 대상으로 한 수행자님 마음의 본질을 바꿉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이해하려 하셔야 되고요. 들린다고 이해하려 하셔야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이번 주에 몇 번 보이는 거지, 들리는 거지라고 해봤고 그걸 통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난하게 넘어간 건 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신 게 중요해요. 보이는 거지라고 하신 게 중요해요. 들리는 거지라고 하신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지라고 하실 때 수행자님의 마음 자세가 달라요.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좀 편해졌다,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겼다, 결과적으로 큰 화가 안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 문제가 해결되겠지, 딸이 그렇게 사과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수행자님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진짜를 알아야죠. 진짜는 보이는 거예요. 딸이 아니고. 진짜는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요. 이런 수행자의 내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수행자의 마음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물론 이게 아주 험난한 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길이고 힘들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의미 있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 순간의 마음이에요. 수행자님께서 보이는 거지 하는 순간 수행자의 마음은 바른 마음이고요.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는 순간 수행자님 마음은 바른 마음이에요. 그렇게 바른 마음을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른 마음이 쌓여가면서 내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거의 화의 에너지죠. 조금씩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수행해야지, 수행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질문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약간의 강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4시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게 되는데 2시, 3시에 계속 깹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고 4시 되면 일어나서 좌선하고 그리고 아침 차리고 딸 출근시키고 그리고 개행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걸 봐서 뭔가 꼭 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새벽에 계속 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에도 시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새벽 4시 되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고 바른 견해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대상은 알아진 성질이 있고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서 뭔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것, 현재 이것이 뭔가라는 그런 의문이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 나갈 수 있을까란 고민도 항상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 자연스럽게 내 안에 두게 되면 알아차림 이어짐이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수행자님이 강박이라고 하신다면은 4시에 꼭 일어나야 돼, 이게 강박이신 거죠? 자명종 쓰세요 혹시? 내 생각에는 자명종을 한번 써보시죠. 주위에 방해된다 생각하시면 진동시계 있어요. 껴서 주무세 보세요. 그러면 만약 그게 강박이라면 마음이란 게 지멋대로 나가지고요. 내가 4시에 진동이 온다고 알면요, 4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일어날 거니까. 그렇다면은 2시, 3시에 안 깰 수 있습니다. 강박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진동되는 시계나 그런 거 끼고 한번 주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2시, 3시 깨면서 깼을 때 수정에게 확인한 게 뭔가? 내신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나요? 내신가 아닌가? 내신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 마음 자체도 약간 강박스러워 보여요. 예, 그래서 뭐 4시에 깨야지 하면 마음이 지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4시 근처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람을 해놓으면 4시에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람 울리면 그냥 깨니까. 그게 마음의 흔적을 안 남겨요. 4시에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식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알람을 켜는 것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행자님의 내적인 마음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미스터리해가지고요. 저런 마음이 어떻게 돼? 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죽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걸 어떻게 이 사람이 묘사하냐면요. 마치 물에 빠졌을 때 호흡을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자기 머리를 누르고 있는 그 답답함, 그 공포스러움, 그걸 느낀다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걸 느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자님 마음의 시스템 가운데 독특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강박일 수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뭐 성장 과정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자기 맡은 바 의무에 대한 가치 부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개발되어 왔고 그게 직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는 것 이거 마음의 힘만에 의지하지 말고요. 저는 알람을 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영은 잘하고 계신데요. 뭐 외국 나가서 그렇게 하신다면 수영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내가 수영을 바르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면요. 기준은 단순해요.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나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알아차림 이어짐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나를 향하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마음이 나를 향하면 돼요. 뭐 알 걸 알 거예요. 마음이 지가 알 걸 알 겁니다. 대충 마음이 나를 향하면 돼요. 그게 이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어져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 힘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요. 수행자님께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게 느낌이 있으면 소리 있으면 이런 거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 그건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아진 이유는 알아차림이 그만큼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어제 오늘 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친구에게 꼭 보내고 싶은 소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좌선했던 시간인데 소포를 산다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 다녀와서 또 수행을 할까 싶었지만 다녀오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니까 친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수행과 좀 거리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래 했으니까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선하고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수행의 시간이 낮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는 경영했던 시간에 경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서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추워서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멍해진 마음을 마음으로 알려고 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제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에만 계속 있으면 아마도 마음이 조금씩 멍해질 것 같아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선이 있죠. 나가서 강가에서 좋은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걷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이렇게 행선을 해오셨어요. 근데 행선에 대해서 어쩌면 수행자님에게 고정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행선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의 행선에서 충분합니다. 행선은요 10m만 되면 돼요. 집 아파트 끝과 끝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약간 천천히 걸어요. 약간 천천히 걸어줘요. 그러면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끝까지 가면 돌아서고요. 행선 코스로서 가장 좋은 건요. 일직선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행선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선과 균형이 맞으면서 전반적인 수행적 균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행선을 꼭 밖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선을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활동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하려고 해보시고요. 친구에게 소포 보낼 때 수행 못한 것, 이건 어쩌면 당연해요. 이미 마음 자체가 빨리 보내고 싶어. 친구가 받으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유용할까? 이런 기대를 막 하고 있죠. 어쩌면 행복한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번뇌 가득한 마음이죠. 번뇌 가득한 마음으로 소포를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수준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수준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돌아와서 유튜브 보고, 뭐 유튜브까지 볼 수 있어요. 욕심이 많이 끌고 가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불안한 마음 생겼을 때. 어떤 내용이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소포가 잘 갔나 이런 불안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내용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수행자님 마음이 괴로웠겠죠. 괴로운 문제가 수행자님에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전화했죠. 난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자님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괴로움은 나의 문제다.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괴로움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친구에 전화해서 위안을 받으면 그게 괴로움이 해결되나요? 괴롭다고 한다면 수행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에 또 어떤 그런 내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도 수행자님께서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괴로움은요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간 각성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친구에게 전화하려는 마음도 생겼죠. 다음에는요 친구에게 전화하기 전에 수행하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길 기대합니다.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있네,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하네, 이렇게 하십시오. 전문적인 정보를 원해서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건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선 큰 그림에서 수행자님이 느끼는 괴로움을요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해결하는 방식은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은 오직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실천의 테크닉이죠. 수행이라는 게. 그때 해결하는 방식은 알아진 것을 아는 거죠. 불안한 마음이 알아져요. 마음이 이렇네 라고 아는 것, 알아지는 거지 라고 아는 것, 자연의 이치야라고 아는 것, 뭐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아는 것, 작용이지라고 아는 것, 뭐 우리가 하면서 맨날 했던 이야기죠.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천을 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천의 생각이 먼저 나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전화해볼까 이것보다 수행의 실천적 노력, 여기에 관련된 생각이 먼저 생기길 바라요. 이게 수행의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입니다. 안쪽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면 수행이 저절로 됩니다. 연말이라서 모임이 많습니다. 모임에 가게 되면 말을 하게 되는데 말하는 걸 알게 되면 입끝에서 말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면서 말하게 됩니다. 보통 욕심의 마음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수요미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요미 수행은 멀티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헬스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알게 됩니다. 알아심할 때 마음을 내 안에 둬요. 뭐 자기의 관심을 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그게 다예요. 나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수행은 마음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그리고 그때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있고 관심도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꼭 내 의지를 지켜서 뭔가 하나를 확인해야 한다면은 관심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라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나의 현재죠. 느낌이 있음, 소리 있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라고요. 물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되고요. 관심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은 관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도 도움되는 노력입니다. 관심을 일으키는 것.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느낌이 뭐지? 느끼고 있는데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게 알아진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내 안에 마음을 두고 알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렇게 계속 해도 되고요. 뭔가 내가 노력한다면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일으켜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 모임에서 여러 사람 말을 하고요. 나도 말을 해요. 아마 내 입에서 말이 멈춰요. 그건 지혜가 있어서 이 말하는 게 옳잖아, 적당치 않아, 이런 알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안다고 하셨어요. 물론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면 좋아요. 뭐 상대를 설득시키는 마음,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상대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다면, 마음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면 알아질 거예요. 근데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라고 아는 게 순전히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좀 자기적인 느낌 들어요. 뭔가 좀 자기적이에요. 어떤 말을 말하고 있지라고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스스로 정할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난 지금 이런 마음이야, 욕심의 마음이야, 내 화의 마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알아지면 알아줘요. 알아지면 안다면 이건 아주 좋은 거죠.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인지 알아진다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려고 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알 게 많거든요. 알아지는 게 많아요. 뭐 입술의 느낌, 내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우리 사이들은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알아치면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줄 알고 말하면 된다. 수행자님이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할 때 알아챔이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알아챔이 자연스러운 정도의 마음의 힘이라면요, 말할 때 말하는 걸 아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내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노력 없이 알 수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알아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가 알아진다면 아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마음 상태가 알아지지 않을 때까지도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때 다른 것 알 거 많거든요. 다른 것 노력 없이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노력 없이 알 수 있는 걸 알면 됩니다. 수행의 말씀처럼 쇼미 수행은 멀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멀티가 되죠. 근데 멀티란 말은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쇼미 수행은 그냥 하나예요. 삶과 하나죠. 삶에 녹아들어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쇼미 수행이 참 좋다라는 수행자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좌선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봤는데 점점 좌선하기에 알맞은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점점 유튜브를 덜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수행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 왼팔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명 아니듯이 마치 시들어진 풀줄기 같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느낄 때 내란 게 뭐지? 내가 뭐지? 이런 의문도 관심도 생겼고, 수행을 통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왼팔에서 내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겠죠. 근데 실제로는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팔이 변할 게 없죠. 팔에서 내가 나가겠어요. 근데 마음이 변한 건데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일종의 그 팔을 나와 동시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냥 알아진 걸 알아요. 무생명체처럼 알아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로서 알아져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요, 가끔은 자기 다리를 쳐다보면 나무 짝대기 두 개가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팔도 그냥 뭔가 한 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수행자님께서 그때 마음에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는 그런 지가 있었기 때문에 왼팔을 알면서 그 왼팔을 나의 팔이다, 뭐 살아있다, 뭐 피가 흐른다, 생명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마치
나무 덩어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내 팔에서 빠져나갈 내가 있겠어요? 사실 없거든요. 그럼 내 팔에서 빠져나간 나는 뭔가 수행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아마 수행자의 마음의 힘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이해를 그런 형상으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쨌든 상관없고 다 근본적으로는 수행자의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와 동일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자세해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유튜브 내용이 수행자님에게 큰 가치가 있다면 자세 잘 안 되겠죠. 유튜브 내용이 수행자님에게 큰 가치가 없다면 자세 잘 될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좌선 잘 들은 유튜브 내용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어떤 내용이 가장 들으면서 수행이 잘 되는가? 법문이 좌선하면서 듣으면 제일 수행이 잘 됩니다. 법문 들으면서 수행하는 건 아주 쉬워요. 법문은 그렇게 이해하기 위한 애를 안 써요. 이해되는 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요. 책 읽으면서 수행할 때도 어떤 책이 수행하면서 읽기가 가장 쉬운가 하면요. 시험에서 나오는 법문집이 수행하면서 읽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애써서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되면 이해된 대로 넘어가고 수행은 수행대로 해나가요. 어쨌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수행할 때 조금씩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내용을 찾아서 듣는다고 하신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유튜브를 잘 안 보게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죠. 유튜브가 도움이 1된다면 해악은 9될 겁니다. 도움이 1된다면 해악은 9가 돼요. 정말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죠. 하여튼 우리가 멍청해지지 말아야겠죠. 대상에 빠지면 멍청해요. 세상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내게서 뺏어와서 자기에게 머물도록 해나가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이기들, 새로운 문물들, 그게 하나같이 더 강력하게 이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변할 거예요. 날 잊어버리면 점점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불행해요. 더구나 내 밖에 있는 그게 큰 가치가 있다면 더 불행하죠. 그래서 내 밖에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런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주제 같아요, 이게. 뭐 저는 되는가? 안 되죠. 하여튼 수행하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어요. 수행하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수행하는 걸 고민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내 바깥에 내가 의미 둔 것이 워낙 많아서 수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거기에 휘둘 때가 많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에 전혀 능숙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족과 함께 어떤 모임에 갔다가 내가 다른 가족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오랫동안 그걸 잡고 있었고 그 생각이 계속 났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웠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에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경계심이 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반응도 즉각 일어나요. 근데 괴로울 때는요. 수행자님이 말했던 모임에서의 화, 남편에 대한 분노, 이건 큰 괴로움을 내게 갖고 오죠. 괴로울 때는 단지 괴로움을 참고 있지 마세요. 괴로울 때는요.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괴로움은요.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로 해결하든지 뭐 수다로 해결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 괴로움을 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 방법이란 건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해결책이에요. 남편과의 그런 사건이 있고 마음이 끊임없이 그 사건을 굴려요. 마음속에서. 그때 수행자님이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 생각이잖아. 이거 생각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 이 자체가 해결책입니다.
이것 생각이잖아. 왜냐하면 정말 그건 생각이니까요. 사건은 지나갔고요. 남편도 없어요. 혼자서 생각하고 있죠. 생각인 게 진실이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알려고 해요. 이거 생각이잖아 라고 한번 일으켜 주는 것.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해결책입니다. 수행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해결책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충 비슷해요. 가족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의 반응도 쉽게 일어납니다. 욕심은 있어도 실제로 괴롭지만 나는 괴롭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시하지 않죠. 그렇지만 화로 인한 괴로움은 아주 분명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걸 단지 받아들이지 말고요. 수행으로 해결하려 해보십시오. 그렇게 수행적 노력을 할 때 이미 수행자의 마음 바뀌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라고 바른 결을 일으켜보세요.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목적입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경우에서 수행으로 그 문제를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알 수 있을 만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다음날 할 일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 몸 상태가 바로 알아집니다. 그때는 눈이 빡빡해서 안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쭉 진행되고 일어나고 체육관 가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림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는 와선을 주로 합니다. 와선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리고 느낌을 아는 마음도 있고 또 그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게 생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행한다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나름의 노력으로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생인가? 예, 생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따져보면 별거 없어요. 살아있다는 게 지금 느낀다는 것, 지금 듣는다는 것, 지금 생각한다는 것, 지금 본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살아있음이죠.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는 것 다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의 생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바른 말이죠. 그리고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알아가면 돼요.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나요. 수행자님께서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요 마음은 가벼워지고 객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객관이 된 마음은 순발력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순발력 있는 마음은 새롭게 일어나는 어떤 걸 아는 순간 거기에 대한 반응의 바른 방향,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 바른 판단들, 이런 바른 판단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바르게 판단한 그 방향으로 말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내 내적인 행복과 그리고 내 바깥으로의 삶의 조건들도 훨씬 좋게 바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면 그건 참이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계속 그렇게 알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은 여러 번 잘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수행하면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은 어떻게 일으키세요? 거사님 말씀은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가면서 그런 대상에 대한 이해들, 그런 게 쌓여왔고 그런 반응 결의가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서 굳이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삶에 큰 괴로움의 내용들이 있고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개입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 뿐이지 뭐 들릴 뿐이지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이런 반응 결의도 가끔 괴로울 때 많이 반응할 때 이렇게 보십시오. 느낄 뿐이야 이것도 좋아요. 질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지켜보게 되면 내가 아주 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준비할 때도 빨리 준비해야 되고 갔다 와서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이런 일을 할 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고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갑갑하고 사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가면서 나를 지켜보고 내가 이러하다라고 알게 되니까 조금씩 이런 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반응의 정도도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 없습니다. 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가치를 부여한다? 가치 부여하면 가치 따라서 많이 반응한다? 그게 괴로움이다. 이게 이제 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근데 세상에 가치가 없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가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차 시간이 10시인데 10시까지 가려면 빨리 준비해야 돼요.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가치죠, 일종의. 그럼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가? 빨리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 마음이 사실 문제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냥 빨리 준비해야 돼. 바쁘게 준비해야 돼.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삶의 내용 속에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것까지 없다면 우리가 삶을 그냥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된 대로 살아요? 그렇진 않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바쁠 때 바쁘게 준비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사실은 문제고요. 사실 문제를 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것 또한 마음에 이미 이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수행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알게 되면요. 수행자님 마음에 스스로의 알미 생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지. 그냥 되어질게 되어질 거야. 이런 이해가 마음에 생기면서 몸은 설령 바쁘더라도 마음은 여유 있게 될 겁니다. 몸은 바쁘게 해야죠. 바쁜 게 그때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렇지만 마음까지 바쁠 이유는 없습니다. 몸이 바쁘다 해서 꼭 마음까지 바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어떨 때 몸 바쁘고 마음을 안 바쁠 수 있는가? 자기의 현재를 알면 됩니다. 바쁘게 행동하고 있는 자기의 동작, 그리고 바빠하는 자기 마음, 이런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를 지가 해요. 이럴 필요가 없지. 이게 의미 없지, 가치 없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런 알미 바빠하는 그 마음의 힘을 떨어뜨립니다. 자연스럽게 바람 방향을 변해가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뭘 할 때도 그 순간을 아십시오. 아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입니다. 경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산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산만한 경영이 마음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계속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서도 꿈과 생각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꿈이란 게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꿈은 생각과 똑같아요. 잠 속에서 하는 생각이 꿈이죠. 똑같은 거죠, 꿈은요. 근데 뭐, 꿈꿀 때는 의지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꿈속에서 누구는 또 수행하기도 하죠. 그게 뭐 몽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깨어있을 때 꾸준하게 수행하면서 그게 가속도가 있어서 꿈의 시간 또한 또 수행할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자기를 계속 지켜보듯이 꿈속에는 자기를 알 때가 있습니다. 이건 꿈속에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아침에 꿈을 꾸든 안 꾸든 그냥 일어나서 정신이 말똥해질 때부터 하면 됩니다. 꿈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 말똥해졌을 때 꿈 생각이 난다면 생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때 알아지는 것을 단지 바르게 하면 돼요. 우리 수행의 원칙이죠. 이 순간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한다. 깨어났을 때 정신이 차려졌을 때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하면 되고요. 느끼고 있다면 느낌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좀 전까지 꿈꿨는데 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걸 바르게 하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경영할 때 산만해요. 산만하다 이 말을 아주 좋게 표현하면요. 마음이 아주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주 활발하다.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조행할 때 그걸 마음이 아주 활발하다고 느끼지 않고 마음이 아주 산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 산만하다고 느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알아진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왼발 느낌, 오른발 느낌, 왼무릎 느낌, 오른무릎 느낌, 왼손 흔들림, 오른손 흔들림, 뭐 왼뺨의 바람 느낌, 오른뺨의 바람 느낌, 이렇게 알아진 게 많아요. 이렇게 알아진 게 많을 때 이 알아지는 것들을 알려 노력하면 오른발 느낌 알려하고 다음 왼발 느낌 알려하고 오른무릎, 왼무릎, 오른뺨, 왼뺨, 오른손, 왼손 이렇게 알려고 하면서 대상을 바꾸면 이게 아주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자기 안에 있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안다면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는데 알아지는 것이 변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자기 안에 있고 자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한 번은 오른발 느낌이 알아지고 한 번은 왼발 느낌이 알아지고 한 번은 왼쪽의 소리가 들리고 한 번은 오른쪽의 소리가 들린다면 전혀 산만하잖아요. 왜 산만하게 느끼는가? 노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요. 이 딱딱한 마음으로 이 대상 저 대상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산만하죠. 그때는 그러시면서 그냥 단지 대충 마음을 자기 안에 두면서 뭘 알려지 마시고요. 단지 기다리는 자세로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알아질 게 알아집니다. 이거 알아지면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되고요. 저거 알아지면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 돼요. 알아진 대로 그 순간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알아지더라도 전혀 산만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발가락을 수술할 일이 있었습니다. 심한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끼어 있고 발에만 약간의 감각이 없고 수술할 때 드릴 소리, 약간의 불쾌한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알아졌습니다. 물론 가운데 막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져서 내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수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야. 그냥 물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려 했고 수행 모드가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아주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뭔가 아주 세상이 조화로운 듯이 느껴졌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알아서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의 섭리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감이 확 줄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마음의 느낌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나서 내 스스로 많이 했다, 내게 보상을 해야지 하면서 쉬면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보게 되면 보고 하다 보면은 한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느 순간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멈추게 되면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그럴 때 수행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근데 다 보고 났어. 유튜브에서 눈을 떼고 났어. 그때 마음이 안 좋죠. 그때부터는 수행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좋네? 마음치가 안 좋지.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쇼츠 보면서 수행하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유튜브 쇼츠는 일종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상이 짧을수록 도파민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쇼츠에 중독되기 쉽대요. 짧으니까. 감정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도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도파민 분비에 중독되어서 쇼츠를 계속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오래되면 우리 뇌 구조까지 바꾼답니다. 뇌 보상체계도 바꾸고요. 그러면 다른 건 재미가 없죠. 중독의 특징이죠.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점점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것 이상 재밌는 게 없으니까 계속
뭐 10초마다 자극이 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10초마다 자극이 되니까. 쇼츠 보면서 수영하는 건 할 수 없고요. 쇼츠 끝나고 나서 자책이 생길 때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그때 뭐 어쩌라고. 마음이 그런데. 마음씨가 지일하네? 쇼츠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움이란 것은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안 좋은 마음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봄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그때 할 수 있는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실 때 뭔가 편안해져요. 뭔가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거대한 자가 있어서 모든 걸 순리대로 돌리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관념이고요. 수행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내 입장이요. 수행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왜 그런 관념이 생기는가라고 한다면 불안하니까. 자기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그걸 좀 더 좁히면 내 수술은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거잖아요. 내 수술은 잘 되게 돼 있어. 하면서 아마 수술에 대해서 가졌던 불안감을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많이 완화시켰을 거고, 내가 보호되는 느낌, 그 순리 속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행적으로 바르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되었을까라고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우리 수행은 단순해요. 알아진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그때 수행님 하고 있는 생각, 수술이 잘 될까? 크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알아질 때 생각이지 라고 이해한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고요. 뭐 지금 모터 소리가 들려요. 뭐 갈고 있는 기계 소리가 들려요. 알아지는 거죠. 그 소리 들으면서 소리지, 소리일 뿐이잖아. 난 소리 듣고 있어.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 소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느껴질 것이고요. 발에 어떤 느낌이 있다면 저거 느낌이잖아. 내가 그 느낌을 느낄 때 많은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하고 있겠지, 저렇게 하고 있겠지. 이 상상하면서 불안하죠. 근데 내게 알아진 것은 단지 느낌이요. 그렇게 이거 느낌일 뿐이잖아 라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자유로울 겁니다. 이렇게 느꼈다면 수행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수행님이 말씀하신 그건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정확히 규정하기 힘들지만 그건 관념적인 생각이 전개를 통해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념은 이용하잖아요. 관념적 해결은요. 그때는 어떻게 경우가 잘 맞아 됐죠. 그렇지만 그런 해결책이 앞으로도 될 걸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수행의 해결은요. 언제나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해결을 시도할 수 있고요. 지혜가 있다면 언제나 해결의 방향으로 내 마음이 변해요. 그게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사실 6개밖에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어떤 경우가 되었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난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갔고 어떨 때는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놓치게 되는데 그 놓칠 때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되게 가치 있고 생각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생각이 있고 생각이 반응하고 가치 두고 알아차림 놓치고 이런 과정에서 수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좀 더 생각에 대해서 능숙해지고 좀 더 생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이 내가 가치 준다는 게 사실 번뇌죠. 번뇌의 마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번뇌의 마음, 그게 수행하기 힘든 마음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번뇌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번뇌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럴 때 자꾸 바른 게 익히게 되고요. 자꾸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지라고 알고요. 일어나는 거야라고 알고요. 마음이 하는 거야라고 알고요.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그 알을 통해서 생각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수행자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고요. 생각의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의 내용은 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예는 생각이지, 마음이 생각하네, 지금 있는 거지,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는 노력. 생각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견해. 생각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견해. 생각이 있으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바른 견해. 이런 걸 무수히 해나가요. 수행을 그렇게 하잖아요. 무수히 해나가요. 그렇게 해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수행의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게 뭐구나라는 이해가 침전물이 고이듯이 조금 쌓여가요. 이게 쌓여가는 게 하나같이 다
생각의 내용의 가치를 줄이는 일을 해요. 그게 어떤 내용의 생각이든지, 어떤 내용의 생각이든지 생각이 있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생각이 뭐라고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줄여요. 이렇게 생각에 대한 가치가 줄었을 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심각한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불현도 날 겁니다. 생각이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가치가 줄어들고 수행할 수 있고, 수행을 하게 되면 가치가 줄어들고, 또 가치가 줄어드니까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또 가치가 줄어들고, 이런 왔다 갔다를 계속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가운데 가장 크게 가치 두고 있는 게 생각이고요. 가장 크게 가치 두고 있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대상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가치를 줄이고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고, 지혜에 있어서 좀 더 가치가 줄어들고, 좀 더 수행이 쉬워지고, 좀 더 가치가 줄고, 이걸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 갈 겁니다.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수행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생각을 보면서 수없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생각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생각은 바른 견해가 쉽게 이해되고 어떤 생각을 대상으로는 바른 견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번뇌가 약한 생각은 쉽게 바른 견해가 적용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고 번뇌가 강한 생각은 아무리 바른 견해를 일으키더라도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아는 것보다 그 번뇌, 즉 감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틀린 건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실 게 뭐냐면요, 감정은 잘 안 알아져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 감정이 명확히 알아지면 감정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감정이지 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감정을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알기 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을 알기보다 생각을 알기 쉽고요. 그리고 감정을 자주 보겠어요? 생각을 자주 보겠어요? 생각을 훨씬 자주 봐요. 자주 보는 걸 자주 이해할 수 있고요. 자주 이해했을 때 그 지혜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감정은 그 자체도 모호하고요. 모호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보려 해야만 보일 때가 많고요. 따라서 당연히 자주 못 봐요. 자주 못 보니까 이해도 약할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정보다는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수행 대상입니다.